안녕하십니까. 저는 KB WM스타 자문단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투자의 한 방식이 된 이 갭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이제 MZ세대, 2030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적은 자본으로 집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갭 투자는 좀 익숙한 투자 방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요새 MZ세대들이 많이 쓰는 부동산 모바일 앱 같은데 여러분 자주 가시죠? 그거 보면은 갭 투자를 안내하는 이 분석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 번쯤 이제 갭 투자는 누구나 해봤고 또 꿈을 꿈꾸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건데, 어쨌든 갭 투자는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투자 방식이 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이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가격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투자하기가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주로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투자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 일종의 뭐 전세금 지렛대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갭 투자는 한 3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법인이라든지 고수들이 지방에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들을 수집세 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약간 이건 투기성이 더 가깝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한 시세,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한 70에서 90% 정도 높은 아파트가 주 타겟이 되는데, 뭐 집값의 한 10%에서 한 30% 정도로 투자해서 전체 자본 이득을 챙기는 구조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좀 교란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소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은 갭 투자라도 조금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은 선량한 세입자까지도 동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깡통주택이 고스란히 깡통 전세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개인들이 갭 투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개인이 하는 갭 투자는 한 2가지 정도 방식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단순 시세 차익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의 어떤 사다리 형태로 갭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030 세대들이 수도권에서 집을 많이 샀죠. 근데 그 방식이 주로 갭 투자 방식이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보면은 이런 갭 투자, 이게 이제 보증금 승계 거래라고 그러는데, 2020년 5월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서울에서 52.4%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면 서울에 직장이 있는 2030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가서 갭 투자를 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조바심 때문에 그런 거죠.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번에 집을 안 사면은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어떤 팽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을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만 뒤질 수 없다, 이런 이제 포모 증후군, 뭐 이런 경쟁 심리도 한몫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주거 불안을 대처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했다.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인 어떤 그런 자기 방어 기제가 뭐 움직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이 하는 갭 투자는 2가지 방식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이제 단순 시세 차익용 갭 투자겠죠. 그러니까 뭐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서울 집은 너무 비싸잖아요. 뭐 전세값도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서 결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런 형태죠. 이거는 이제 종전의 어떤 그 갭 투자하고는 약간 달라요. 종전에는 주로 어떻게 됐어요? 집에 한 채 있는 사람이 여분의 돈으로 주로 갭 투자를 많이 했죠. 그때는 갭 투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갭 투자 유형을 보면은 주로 무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게 좀 달라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로 거주한다는 목적보다는 그냥 자본이득을 좀 챙기겠다, 이런 목적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또 다른 또 갭 투자는 입주를 염두에 두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형태라는 거죠. 집값이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 접근하기 어려운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강남 4개구의 전세금 승계 거래 비중, 이게 이제 갭 투자 비중인데 2020년 5월에 무려 72.7%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갭 투자가 10채 중에서 7채 정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출 제한도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떤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 KB 시세로 15억이 넘으면요, 아니 대출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어떤 형태인데, 이렇게 본다면은 갭 투자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사다리 역할로 이용되고 있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사다리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갭 투자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약간 다른 어떤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단순 갭 투자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선량한 갭 투자다, 이렇게도 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갭 투자할 때 보증금은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갭 투자라는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걸 떠나서 그 자체는 저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세를 놓는다는 것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2년짜리 무이자 채권이나 약소금을 발행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통상 2년이 지나면은 세입자는 공간을 비워줘야 되고요, 집주인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소금을 부도내서는 안 되죠. 집주인은 만기가 되면은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신의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 어떤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채무 상환을 한다는 거, 그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보면은 빚 돌려막기하고 저는 유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본다면은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집주인의 어떤 책임을 다소 외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자유죠. 그런데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잠시 갭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선량한 갭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입주할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장기 갭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애초 내가 마음을 먹은 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가끔 장관 후보자 아니면 총리 후보자 뭐 청문회 볼 때가 있으시죠. 이때 한번 보세요. 후보자가 갭 투자를 한 것을 놓고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그게 한 채를 샀든 두 채를 샀든 당장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투기 행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도 굉장히 그 프레임을 좀 엄격하게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후보자 자신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장관 후보자들의 사례를 그대로 일반한테 적용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아닌 일반인한테 그렇게 강한 윤리성과 도덕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식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맡겨놓은 예치금 성격이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세입자 돈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갭 투자를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적어도 좀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어쨌든 갭 투자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은 챙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좀 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갭 투자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갭 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시장의 흐름은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절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247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포장이사가 이제 대중화된 다음에 계절 특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죠. 가령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사를 언제 합니까? 학급 편성이 되기 전에 주로 겨울방학철에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전세나 매매나 겨울방학 특수라는 게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갭 투자는 당장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절을 많이 탈 필요가 없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를 그렇게 따지지 않고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갭 투자가 늘어나는 국면이죠. 그래서 방학 이사철이라도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겠다 그러면 갭 투자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인데요. 두 번째로 갭 투자가 많아지면은 금리 영향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는 세입자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거잖아요. 이자 부담이 많지 않죠. 물론 이제 매매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부분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그 금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금리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금융기관에서 매입 자금을 대부분 이제 빌려서 이른바 영끌 비투하는 것보다는 금리 변동에 좀 더 덜 민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 변동에 좀 덜 민감하지만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규제 완화를 한다든지 할 때에 가격 자체가 좀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는 임대 수익보다는 오로지 이제 가격 상승에만 이게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특수성 때문에 종전 다른 시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미 일반화된 이런 갭 투자가 갖는 위험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어떤 영향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하실 때 한번 참고로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